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최고의 리더죠. 미국의 주류 인종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후계자로 지목받은 다음에 MS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지고 하늘을 날게 됐죠.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꿔갖고 그리고 엄청나게 주가도 올렸고요. 빌 게이츠가 잘한 일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24년 동안 다양한 대기업도 다니시고 외국 변호사 경력까지 있으시고 완벽한 엘리트 코스시거든요. 어쩌다가 리더에 꽂히셨죠? 처음에 저도 사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원, 계장, 대리 뭐 이렇게 해서 직급을 쭉 한 칸씩 건너뛰는 것 없이 올라갔는데 점점 일이 어렵고 버겁거나 일이 안 되거나 일이 잘 되거나 그 매번 중심점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리더가 되기 시작한 시점, 제가 좋은 리더를 만났을 때, 일이 안 되는 경우 제가 나쁜 리더를 만났을 때 더라고요. 이게 리더가 아주 중요한 변수구나.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변수인 거예요. 일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나쁜 리더였거나 아니면 내가 지질이 복귀 없게도 나쁜 리더를 만났을 때 네.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위치가 달라지고 다양한 업을 하면서 이 중심점이 리더라는 자리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마치 그 컴파스처럼 리더가 중심에 있고 그 원을 크게 그리냐 작게 그리냐 아니면 심지어 리더가 부실하면 원이 안 그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심추가 리더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고요. 자기가 리더로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그게 내가 매번 통제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성과나 성장에 늘 그 컴퍼스의 축처럼 이게 작동하더라. 그래서 리더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리더의 태도라는 네. 책을 처음 내셨잖아요. 네. 대한민국 대표 리더 전문가로서 리더가 가져야 할 핵심 태도 6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리더의 태도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사실 처음에 리더의 태도 쓸 때는 저는 충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충실하고 네. 정직한 것. 갈망도 강조하게 됐고요. 정말 끊임없이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마인드를 갖고 달성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의 이 단어는 단정함이에요. 네. 다른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신 리더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하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열정이라든지 노력은 엄청나세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내는 리더들, CEO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끝단 가지런할 정자, 끝단까지 아주 가지런하게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서 방향성을 올바르게 가진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리더가 많으셨다고요. 근데 네네. 또 그런 리더들에게 쓴소리를 주변에서 하지 않아서 네네. 쓴소리 한번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요. 그 조직이나 리더들의 공통점은 아랫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제가 진짜 작심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15번을 했죠. 오적, 오역 15번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조직에 있어봐도 회장님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제 경험상 내가 월급 주는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심지어 의심도 하시고요. 밖에 사람, 나하고 무관한 사람, 나한테 돈 안 받는 사람 얘기는 잘 들으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좋더라. 어제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좋은 얘기 하더라. 오늘 조찬을 갔는데 좋은 얘기 하던데. 그 얘기 이전에 했었거든요. 안에서. 문상무가 했었는데 네. 그때는 안 들으시고 기본적으로 아랫사람 얘기는 잘 안 믿으시는 리더들의 속성이 있어요. 팀원분들도 엄청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팀장님한테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억도 못해요. 팀장님은. 언제 그런 얘기를? 근데 어디 들어가서 거기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팀회의를 소집해서 야 이거 안 된다. 일반적인 리더의 속성 같아요. 아랫사람 얘기는 잘 안 믿고 안 듣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뭔가 띵언이 딱 들어오면 믿으시는 거죠. 직원들이 얘기를 했어도 안 듣다가 유튜브 갑자기 한 두세 편에 꽂히시거나 맞아. 아주 정말 직원, 충원은 안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책들도 필요하고요. 이런 유튜브도 필요하고 다양한 메신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컨설팅이에요. 왜 컨설팅을 받냐면 안에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조직이 안 들으니까 회장님이 안 들으시니까 할 수 없이 돈 주고 외부인이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럼 들어요. 가족 중에 의사가 있어서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가족이 하는 얘기가 안 듣다가 어디 나가서 무슨 민간 의료 요법을 하나 들으시면 거기에 된장 바르시는 거 똑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일반적인 속성 같아요. 만약에 리더를 뽑는 경연대회가 벌어진다? 박사님이 심사위원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사위원이시라면 합격 조건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당연히 리더라면 경연대회니까 해놓은 성과가 있어야 돼요. 백지에서 출발할 수는 없고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레코드, 성과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나는 자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인사이트예요. 통찰력. 경연대회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담긴 인사이트를 심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렌즈가 무엇인지, 하우를 굉장히 볼 것 같아요. 네. 세 번째가 인상이요. 절대 무슨 외모가 아닙니다. 인상, 느낌. 보통 한 40대 정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리더급에 넣을 때 나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주는 임프레션, 퍼포먼스, 인사이트, 임프레션을 볼 거예요. 탈락 조건은 첫 번째는 무기력한 분은 절대 안 뽑을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메가리가 없는 애들이 쭉 쳐져가지고 저는 리더라면 좀 보기 좋은 기력 상태가 영화의 그 탐 크루즈 같은 사람이에요. 안달복달하고 에너지가 부글부글 그 반대. 뭘 해도 에너지가 없고 그냥 늘 한숨이 습관화돼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밥도 좋은 것만 잘 챙겨 드세요. 밥은 좋은 거 챙겨 드시고 신체 건강도 굉장히 좋은데 다이내믹이 없는 분. 에휴, 뭐 되겠어.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일어나고 앉을 때 굉장히 힘들게 일어나고 아휴 뭐 이러면서 심드렁하고 메가리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거짓말 하는 사람이죠. 거짓말에 레코드가 있으면 저는 정말 경계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빌 클린턴이 탄핵 시대였어요. 탄핵 사유는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위선적인 리더, 거짓말하는 리더 정말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레퓨테이션, 평판이죠. 제가 보고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건 인상이에요. 임프레션. 그런데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레퓨테이션이죠. 평판. 평판은 소셜 메모리거든요.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기억.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인데 정말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그 사람은 아니야. 일하고 싶진 않아. 저는 그 세 가지, 평판, 에너지, 정직함. 세 가지를 볼 것 같아요. 탈락 조건의 이제 뒷모습이죠. 거짓말하고 나쁜 평판이 있고 심드렁하고 메가리 없는 분. 특히 심드렁하고 메가리 없는 분은 에너지를 자꾸 뺐기 때문에 리더라는 건 에너지를 막 쏟아 부어서 그 에너지가 막 전파돼야 되는데 잘된 리더들 뵈면 근질근질해 하세요. 막 이렇게 들썩들썩. 네. 이게 너무 에너지 과다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에너지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세계적인 어떤 인물 중에서 최고의 리더다 생각하시는 분과 최악의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는 인물 한 분씩 꼽아주신다면?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최고의 리더죠. 미국의 주류 인종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후계자로 지목받은 다음에 MS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지고 하늘을 날게 됐죠.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바꿔갖고 그리고 엄청나게 주가도 올렸고요. 빌 게이츠가 잘한 일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 제일 잘한 게 사티아 나델라를 지명한 거다라고 할 정도죠. 그다음에 최악의 리더는 로버트 스콧이라는 남극 탐험대장이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고 남극을 정복하러 갔다가 아문센보다 늦게 정복하고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빵빵하게 갇혀서 갔지만 늦게 정복하고 돌아온 길에 다 사망했다는 거. 근데 왜 최악의 리더냐면 주변의 조언을 듣질 않았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좀 잘못 판단한 면에서 탐험대 전체가 굉장히 고생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원이 부족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충분히 주어졌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써야 되거든요. 공을 손으로 엄청 잘 다루면 핸드볼을 해야지 축구를 하면 안 되고요. 공을 발로 잘 다루면 축구를 해야지 핸드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리더는 자기가 잘 다루는 기술과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활용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빌 게이츠의 사람에 대한 뛰어난 인사이트는 사티아 나델라를 후계자로 임명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천재가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한테 소홀했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시간이 지나서 누굴 후계자로 할지가 전 되게 궁금해요. 그게 성공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성과와 인간성 특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리더의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인격 3가지 정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늘 열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사람 있죠. 뭔가를 몰입. 만나면 네. 잘 빠지는 사람. 금사빠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게 흥미로우면 잘 빠지는 사람. 몰입도 잘하고 늘 열정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승부를 걸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왁자지껄한 성격.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무르드듯 뒤에서 뒷짐지면서 천천히 가는 리더가 아니고요. 좀 왁자지껄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좀 다이내믹하게 조직에 자극도 주고요. 공명을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소리굽새처럼 내가 울려서 우리 팀이나 조직, 팀원들이 같이 진동하는 거죠. 특성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사람. 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인데요. 특히 일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일에 거짓말 한다는 건 뭐냐면 대충 하는 겁니다. 주변을 속이고요. 나도 이 정도면 됐어. 사실 자기는 대부분 알죠. 더 할 수 있는 건데 알죠. 똑같이 신발끈을 매는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은 다시 안 풀리게 야무지게 매고요. 어떤 사람은 뭐 가다 풀리면 또 묶지 뭐 이렇게 묶는 분이 있는데 한 번에 멜 때 야무지게 매는 분,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감사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많거나 뭐가 엄청난 게 아니고요.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실 수 있거나 혹은 귀로 들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듣고 뭔가 내가 메모를 할 수 있거나 깨닫는 바가 있거나 그걸 내가 듣고 다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있거나 어디 적용할 곳이 있거나 감사한 거는 너무 많더라고요. 집을 나왔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요. 주신 주제에 대해서 메모하면서 내가 나를 좀 깨우는 것도 좋았고요.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게 해주시고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리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존중심이 사라져요. 조직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집니다. 리더는 제일 경계할 게 모든 걸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저 직원이 내 말을 듣는 거 당연하지. 내가 월급 주니까. 다 당연시하는 순간 그 리더는 고립되죠. 그게 사실은 자기한테 에너지죠. 비타민이고. 어느새 우리가 잊었지만 이제 마스크 빼고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린 다 있죠. 하지만 내가 조직에, 팀원에, 내가 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존중감이 생기고요. 성과로 이어지는 인격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첫 번째는 열정. 분주하고 왁자지껄하면서 뭔가 그냥 이 에너지 갖고 뭐 할 거 없나. 두 번째는 일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심성, 인격 자체가 대충 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3번째가 감사하는 마음, 존중감, 남에 대한 배려심. 이 3가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또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리더가 경계해야 할 무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무지 있죠. 리더가 무지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2가지 함정은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교만 같아요. 저는 빠른 결정을 할수록 리더한테 늘 경계하라고 그래요. 결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빠른 결정을 좀 좋아하는 의미가 있어요. 결단을 내렸다. 빠르게 결정했다. 직관적이다. 그분 촉이 되게 뛰어나다.
본인이 내린 빠른 결정일수록 늘 경계하시라고 그래요. 리더는 자신은 의심하되 팀원은 의심하면 안 되는 존재 같아요. 네. 팀원은 믿고 자기는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반대가 문제예요. 자기는 믿고 남은 계속 의심하는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를 믿기 시작하면 내 뇌가 편한 걸 선택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패터나이즈 하는 거죠. A면 B야. 즉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 내가 그렇게 해결했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인상적인 거는 음료 뭐 드시겠냐고 물어보셔서 음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패터나이즈 돼 있으면 가면 그냥 아가 놔져 있어요. 간식도 그냥 정해져서 의뢰 오면 꺼내줘요. 그 마음만도 감사한 건데 딱 세팅된 거죠. 패턴화된 거죠. 근데 그 패턴을 좋아하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뇌가 인지적으로 굉장히 구두쇠가 됐을 때 발휘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오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 뭔가를 패턴화하기 시작하면 삶이 굉장히 편해져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나모리 가조가 몸에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패턴화하면 생각이 안 흘러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패턴화된 어떤 요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면 그건 이제 거의 구제불능이죠. 갔는데 아밖에 없어요. 목이 마르니까 할 수 없이 마셔요. 마시고 뭐 간식도 그냥 조금 주시니까 먹어요. 준비한 쪽에서는 역시 음료도 다 마시고 이것도 다 잘 드시고 역시 이게 최고야. 무조건 여름엔 아하고 그 연사한테는 당 떨어지니까 캐러멜 3개, 과자 2개, 끝. 에? 늘 그러면 돼. 이러면 이제 편리한 면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화하면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성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 안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아주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쁜 의미의 루틴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더는 난 잘 몰라. 그때 그랬다고 해서 이게 꼭 맞을까? 너무 편하게 의사결정하는 거 아닌가?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빠르게 결정하고 천재적이라서 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새로 배울 필요 없어. 라는 순간 고립되는 거죠. 무지를 돕는 2가지 요소는 내가 뭔가를 쉽게 패턴화할 때,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엄청난 교만감, 나를 되게 우상화하면서 난 이렇게 빨라 라고 느낄 때죠. 그때 리더는 무지해져요. 또 리더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팀원들 중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빨리 결정하고 이러면 됐지. 그럼 역시 우리 팀장님 최고예요, 짱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판일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좀 그래도 좋게 보는 리더는 충분히 생각하는 리더는 저는 좋게 봐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분들도 씹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숙고하는 시간, 해체하고 분해했다가 다시 건설적으로 재조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사람은 독재자였다고 하고 사람은 천재였다고 하고 네네. 막 그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뛰어난 리더와 위험한 리더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뛰어난 리더는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나요. 여기에 돈이 생길 거야. 이게 사업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이걸 필요로 할 거야. 핸드폰은 통신기기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기기가 될 거야. 그게 마켓 인사이트죠. 뛰어난 리더는 업무적으로 볼 때 시장을 잘 보는 분이에요. 인사이트는 내부적으로 생기는 통찰력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통찰력이 생기는 건 뇌는 종합적으로 골고루 먹으면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니까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 또 맨날 시장 보고서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일상에서 인문학적 지식도 쌓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생겨나는 거죠. 마켓 인사이트가 뛰어난 리더, 스티브 잡스는 그랬고요. 첫 번째. 2번째는 이제 휴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저는 그 스티브 잡스의 여러 행적 중에 왜 팀 쿡을 후계자로 했을까?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임명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저 사람은 급감이 못 됐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을 너무 잘 보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물려준 i 시리즈의 유산,
뭐 아이폰도 있고 여러 i 시리즈의 유산 중에서 뭘 선택해서 내가 이걸 키울까를 잘 선택해서 회사를 키웠죠. 빌 게이츠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이 가진 마켓 인사이트는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가 한 개씩 있을 거다. 어떤 회사가 비웃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하나씩 갖냐. 책상 위에 PC를 놓으면 일할 데가 없었어요. 꽉 차가지고. 꽉 차서. 그런데 결국 그게 노트북으로 압축되고 기타 등등으로 압축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 대씩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사람에 대한 뛰어난 인사이트는 사티아 나델라를 후계자로 임명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천재가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한테 소홀했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시간이 지나서 누굴 후계자로 할지가 전 되게 궁금해요. 그게 성공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50%의 완성인 거죠.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리더는 마켓 인사이트와 휴먼 인사이트 두 개를 잘 가져야 된다. 특히 휴먼 인사이트는 누구를 승계시켜서 기업을 맡게 하느냐, 단판에 승부가 난다고 봐요. 저 사람한테 편한 건 뭐냐? 내가 나를 다 드러내지 않는 거죠. 조직에 너무 안 좋은. 그래서 프리라이더는 프리라이더가 만들어요. 제가 리더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가 정말 중요한 롤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리더가 프리라이딩을 하는데 한판 놀면서도 연말되면 성과급을 받아요. 그럼 그걸 벤치마킹하죠. 저 옆에 리더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냥 고생만 해요. 그럼 뭐 누구를 본받겠어요. 나쁜 거 배우는 게 더 쉽거든요. 프리라이더가 돼요. 무능한 리더의 제일 큰 문제점은 결국 조직을 속여요. 데리고 있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묶어서 내 카테고리에서 속여요. 지금은 속이죠. 근데 오래 가진 못하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어쩌면 그래서 회장님들이 더 직원을 무능한 리더가 있고 네. 하지만 반대로 유능한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유능한 직원을 축소복사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런 무능한 리더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그 유능한 리더를 내 수준까지 끌어내리죠. 일단 하향 평준화. 나보다 네. 튀는 건 못 참으니까. 잘하는 것도 못 참고. 네, 끌어내리죠. 비극이다. 네, 네. 끌어내려요. 나랑 맞추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끌어내려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내 의견대로 이렇게 맞춰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건 종종 축소복소죠. 하향,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을 안 해요. 일을 하면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일을 안 해요. 저분이 바빠서 일을 안 하나? 근데 알고 보면 능력이 안 돼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뭐 이거 뭐 하라고 하시던데 저한테도 누가 얘기하시던데 막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뭐 그러다가 나중에 전날 실은 내가 못하겠어. 실력이 안 되네 고백하는 날도 있고요. 내가 이 일은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잘해보겠다. 네트워크도 능력이니까요. 막 얘기해서 다 믿고 있었는데 전날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 업무 회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프리라이딩을 하는 거죠. 남이 한 일에 얹혀 타는 거. 그러면 능력이 있어 보이고 무능함이 희석되니까 TF마다 꼭 그렇게 밥숟가락을 얹으시고 제일 싫어하는 게 공정한 배분을 제일 싫어해요. 뭔가 이렇게 가리마가 쳐져서 네. 이 사람은 30% 기여하겠고 이 사람은 20%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냥 우리가 한 일이에요. 팀이 한 일. 퉁쳐서 얘기하죠.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 일 안 하는 거, 퉁쳐서 평균화 시키는 거. 직원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공부를 잘 못하는 초딩들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과 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안 돼요. 난 공부 안 하지만 저 선생님 잘 가르치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성장을 싫어하는구나. 감이 못 되는구나. 저 사람한테 편한 건 뭐냐? 내가 나를 다 드러내지 않는 거죠. 조직에 너무 안 좋은. 그래서 프리라이더는 프리라이더가 만들어요. 제가 리더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가 정말 중요한 롤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리더가 프리라이딩을 하는데 한판 놀면서도 연말되면 성과급을 받아요. 그럼 그걸 벤치마킹하죠. 저 옆에 리더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냥 고생만 해요. 그럼 뭐 누구를 본받겠어요? 나쁜 거 배우는 게 더 쉽거든요. 프리라이더가 돼요. 무능한 리더의 제일 큰 문제점은 결국 조직을 속여요. 데리고 있는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묶어서 내 카테고리에서 속여요. 지금은 속이죠. 근데 오래 가진 못하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어쩌면 그래서 회장님들이 더 직원을, 임원을 의심하는 수도 있어요. 나쁜 결과가 안 일어나려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프리라이드를 하고, 누군가 팀원들을 다운그레이드하고, 또 누군가 일을 안 하고 했을 때 그것을 발견해 주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절대 오래 못 가거든요. 또 리더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무능한, 무지한 리더들이 걸러져요. 직장인들이 네. 많이 가지는 불만 중 하나가 있다면 팀장님, 뭐 우리 대표님 뭐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일 것 같아요. 리더가 이미 불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조언 한 3가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팀원이 팀장에게 물었어요. 리더에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세요? 나 ENFP. 뭐 이러잖아요. 그거 말고요. 리더로서. 리더로서 어떤 사람이세요? 나쁜 대답들이 있어요. 지켜보면 알 거야. 또는 나하고 같이 일했던 팀원에게 물어봐. 이런 거 다 나쁜 대답인데요. 진짜 제일 나쁜 대답은 이겁니다.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난들 나를 알겠니? 이런 거예요. 자기 성찰이 부족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늘 중요한 게 나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과 대면해서 나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지. 나 뭐가 되면 되게 좋아하지. 불편한 진실을 대면해서 성찰해야 되고요. 문성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저를 막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일희일비하더라고요.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요. 두 번째는 그걸 공유의 버릇하지 않아서 습관이 안 된 거죠. 어떤 생각하세요? 쫙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꼰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짧지만 강력하게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날 모르고요. 생각도 안 해봤고요. 얘기도 안 해봤고요. 그냥 나 혼자 숨기고 사는 거죠. 네. 팀원과 리더는 겉돌기 시작해요. 가장 큰 리더의 책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의무감을 잊었다는 거죠. 리더는요, 자기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공한 그런 스포츠팀의 감독들 보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이 얘기를 또렷이 전해줘요.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의무감인 거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저는 회사에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가 뭐냐고 묻죠. 회사가 생각하는 동기와 팀원들이 생각하는 동기는 종종 다르거든요. 문화도 다르고요. 근데 회사가 그거를 반드시 알려줘야지라는 의무감에 특히 그거를 성문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써서 알려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무죠. 조직의 의무. 꼭 알려야 되는 어떤 근거기도 한 건 첫 번째는 불편한 자기 자신을 대면해서 진솔해지고 거기서 업무적으로 알릴 것들을 알려줘야죠. 나는 어떻게 일하는 걸 좋아해. 나는 이렇게 일해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또렷이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건 의무예요. 만약에 어떤 회사 워크숍을 한다면 정말 그런 워크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주요 리더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난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판단 기준이 모여서 결국 그 조직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불통인 리더 밑에서 일하기 어려운 이유는 회의를 2번씩 하게 돼요. 리더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모이죠. 또 회의를 해요. 해석하는 회의를. 근데 또렷하게 성찰하고 자기를 알리고 공유하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아마 팀원들이 일하기 훨씬 좋을 거예요. 뭐 리더 같은 경우 내가 꼰대가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 MZ세대, 세대 차이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곳이 조직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조화롭게 끌어안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양한 팀원들을 다 끌어안는 조화로운 리더십은 없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리드 헤스팅스가 얘기했죠. 가족으로 회사를 얘기하는 건 틀린 것 같다. 여러분, 여동생이 일 못한다고 여동생을 가족에서 해고하느냐. 인그룹은 나와 성과가 좋고 나와 합이 맞고 조직의 가치와 잘 정렬되는
나랑 잘 맞고 성과를 잘 내는 객관적으로도 그런 직원들. 아웃그룹은 아무리 해도 나랑 안 맞고 일도 못 만들어내고 조직의 가치랑 동떨어져 있는 직원이죠. 근데 결국 사람이 건강해지는 건 뭐냐면 중립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균을 유익균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내 몸엔 독소가 하나도 없어. 이건 불가능하대요. 회사에도 그렇게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늘 존재하는데 아웃그룹을 인그룹으로 늘 많이 넘어오게 해야 돼요. 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고요. 리더에게 필요한 건 주관과 객관의 균형 감각이 똑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그룹은 이거야. 근데 그게 나만의 인그룹이면 잘못하면 줄 세우기가 되죠. 여기서 객관성은 뭐냐면 조직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특히 조직이 바라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죠. 나와 케미도 맞고 협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주관적이죠. 좋은 리더는 주관과 객관의 균형 같아요. 나쁜 리더는 둘 중에 하나만 강한 거예요. 성과만 잘 내는 직원 무조건 최고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성과주의가 되고요. 잘못하면 팀원을 성과를 위한 도구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조직엔 가치라는 게 있고요. 문화라는 게 있고요. 저랑 성격이 굉장히 잘 맞았던 팀원이 있어요. 분명히 인그룹이에요. 근데 성과는 없었어요. 잘 맞기만 했지. 특히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를 위해선 잘했어요. 나한텐 참 잘하는데 회사엔 못하는 거죠. 그 친구는 인그룹이 될 수가 없죠. 제가 리더로서 볼 때 늘 아웃그룹이죠. 성격 좋은 사람을 뽑을까요? 능력 좋은 사람을 뽑을까요? 그러면 정답은 둘 다 뽑으면 안 되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만 뽑아야 되죠. 그게 주관과 객관이죠. 리더는 자기의 주관이 또렷해야 돼요. 객관적인 성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 50%.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거 사면 객관이 100이겠죠. 절전 효과 높고 가격 싸고 그게 객관이 100이죠. 하지만 우린 사람이잖아요. 나랑 잘 맞으면서 성과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인그룹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그룹에 대해서 리더가 주관이 되게 또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가가 공정해야 돼요. 모든 팀원들은 한 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A란 팀원이 한 방을 못해요. 그럼 리더는 대부분 한 방을 못하는 팀원에게 집중해요. 저성과자. 근데 실은 집중해야 될 건 두 방을 하는 고성과자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나가요. 고성과자는 버거우니까. 언제 결정적으로 나가냐? 일을 맡기고 자기가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내가 하는 게 제일 낫지, 내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임을 못하는 리더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임 미숙형 리더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기꺼이 믿고 맡기고 주인공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왜 잘해야 될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위임을 해야 될까? 내가 다 해도 되는데. 리더에게는 사람들이 다 그 역할 기대를 가져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걸 해내면 그 리더에게 더 큰 역할을 줘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진 사람이 위임하지 않으면 역할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결국 해왔던 역할도 못하는 거죠. 위임을 왜 해야 될까? 과부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부하가 더 걸려요. 그 부하를 다 소화해낼 수 있으면, 그 로드를 다 소화해낼 수 있으면 위임이 필요 없죠. 정말 30년째 같은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위임할 필요가 없어요. 부하가 안 걸리니까. 30년째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만 하면 되니까. 승진이나 또는 새로운 포지션이나 저처럼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특히 하게 되면 역할이 확장되잖아요. 오버로드가 생겨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위임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뺏기듯이 위임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왔던 거, 그리고 미래의 인재를 위해서 내가 꼭 물려주거나 가르쳐야 되는 거를 위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다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 위임을 꼭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누구 사람 불러 쓰지 부리는 게 쓰는 게 더 어려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는 게 낫지. 답은 속 시원한데 위임을 못 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리더분들 많이 모셔봤어요. 갖고 와봐. 파일 보내. 내가 고칠게. 이거 갖고 와봐. 내가 고쳐줄게. 그거 내가 직접 보고 할게. 내가 그냥 갔다 올게. 이게 훨씬 쉬워요. 위임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꼭 생각하실 게 마이너스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작 할 일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은 머스트예요. 내가 내 역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임원이 됐는데 김대리라고 불리는 건 모욕적이죠. 리더는 자기의 역할 과부하를 생각한다면 이러다 다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리더가 갖춰야 될 거는 업무에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위임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이 나와서 그 업무가 발전해요. 육성이라는 건 개인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 단위 자체가 계속 발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편집이라는 업무를 맡겼다면 새로운 편집자가 후임 편집자가 그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편집자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걸 갖고 들어와서 편집이라는 업무 자체가 개선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움직이는 유기체로 보는 거죠. 일을 잘하는 분들 보면요, 업무 그 단위 자체를 되게 유기체로 봐요. 그래서 내가 막 살려갖고 이 막 살아가는 애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막 더 사는 거죠. 세포 자가 증식처럼. 그렇죠. 업무에 정통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리더도 사람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장일 때 부회장한테 보고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사장이. 엄청 떨렸죠. 막 옮긴 회사인데 그 부회장은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으로. 어우, 무서웠어요. 진짜 막 등치도 크셨고 막 꺼렁꺼렁한 분이었어요. 와. 소심하게 이제 보고서를 들고 가서 막 보고를 진짜 여기서 나가 그럴까봐 막 조마조마하게 했어요. 부회장님이 끄떡끄떡이고 그래 그럼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웬일일까? 처음 보는데. 그러고는 뒤돌아서 나왔는데 저 끝에 사장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위임을 했지만 여차하면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 제가 하는 동안 절대 개입 안 하셨어요. 그 사장님은 자기가 서 있다는 것조차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보통 불안하니까 같이 가죠. 같이 가서 보고는 당신이 해. 이런데 그분은 더 뒤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 사장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은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제가 버벅대면 언제든지 개입해서 마크하려고. 적어도 혼이 나서 쫓겨나오는 건 방지하려고 저 뒤에 키다리 아저씨처럼 서 있었던 거죠. 그게 그분의 플랜 B였어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도 성장시키시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부회장께 보고는 제가 점점 능숙하게 들어갔죠. 그럼 그 시간에 사장님은 늘 제 뒤에 서 있었을까? 본인 할 일을 하셨겠죠. 그게 메커니즘 같아요. 뭘 하자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거 했는데요. 뭐 해봤자 뭐 좋은 성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직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팀원을 만났을 때 빠지기 쉬운 실수는 무엇이고 이런 팀원들 데리고 이제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의 솔루션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드백인데요. 굉장히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직원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태도를 바꾸는 게 전 피드백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업무 성과를 올리는 건 업무 지시고요. 업무 상이고 피드백은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 반대하면 성과는 안 나오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하자는 거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의를 하면 되는 거죠. 종종 팀장이나 리더가 좌절하는 건 하지 말자고 했을 때 같이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상의를 해야죠. 저한테 늘 반대만 해오던 직원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성과가 없었어요. 서로 로스죠. 특히 그 직원을 후련했을지 몰라요. 내가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막았다. 리더는, 팀원은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과에 도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기 가지 말자가 아니고 좋은데 어떻게 갈까? 김 팀장이 보기에 무모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의사인 나와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제가 남극 탐험대 예를 들었잖아요. 남극 탐험 제 생각엔 반대자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로얄 아무스는 어떻게 갈까를 상의했겠죠. 나에게 썰매개를 50마리만 줘라라든지. 두 번째는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리더의 생각은 달라요. 제3자를 개입시켜야죠. 네. 우리끼리는 도무지 얘기가 안 통하는데 아니면 계속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박 부장을 한번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음. 네, 팀회의를 한번 해보자. 중재자는 보통 싸움에서의 적당한 타협 방안을 끌어내는 건데 저는 건설적인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더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거죠. 그게 좀 차이일 것 같아요. 더 크리에이티브한 옵션을 막 쏟아내는 거죠. 저는 직진밖에 모르고요. 우리 팀원은 유턴밖에 모르면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우회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더 크리에이티브한 옵션을 쏟아 넣어줄 제3자기. 조심해야 될 건 이슈랑 사람을 헷갈리는 거예요. 나한테 반대하니까 저 친구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일이 한 개도 안 돼요. 제3자가 들어왔을 때도 물론 사람이니까 감정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업무니까 업무적인 건설적인 옵션을 누군가 더 쏟아내줘야죠. 같이 성과를 만들자는 태도를 바꾸기 위한 피드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자의 크리에이티브한 옵션. 개입.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팀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이직률이 유독 높은 리더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과 팀원들과 유독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리더의 특징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 네. 퇴사를 하고 싶다. 물론 사람이 싫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죠. 적절하게 피드백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인풋으로 바람직한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적절한 인풋을 못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더 있다 한들 방향도 얘기 안 해주고 열심히 잘 다녀. 참 나쁜 말이에요. 무책임하죠. 무의미하죠. 정확히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나올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은 사람들은 다 성장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을 주면 좋은 피드백을 주면 나도 애를 쓰죠. 저는 회사의 피드백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리더들이 그 피드백을 할 줄 모르세요. 피드백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녁 때 소주 한잔 하면서 잘해. 내 피드백 한 거야. 피드백 받았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지금처럼만 해.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 이 피드백은 굉장한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본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마치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밥 먹으면서 진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디테일한 섬세한 피드백이 자발적인 직원들을 만들 거고요. 평가가 공정해야 돼요. 모든 팀원들은 한 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A란 팀원이 한 방을 못 해요. 그럼 리더는 대부분 한 방을 못하는 팀원에게 집중해요. 저성과자. 근데 실은 집중해야 될 건 두 방을 하는 고성과자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나가요. 고성과자는 버거우니까 언제 결정적으로 나가냐? 일을 안 하는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을 때 나가요. 일을 잘하는데 더 성과 평가를 해주면 안 나가요. 내가 더 해서 더 받는 거니까. 근데 공정함이 사라지면 나가요. 리더는 디테일한 피드백, 정말 제대로 한 피드백. 제발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던지듯이 하는 피드백 말고요. 성실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 두 번째는 그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잘 성장하고 성과를 올리는 직원에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없다면 디스인센티브도 있어야 돼요. 공정한 보상 시스템 속에서 어떤 부족한 보상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리더라면 팀원들을 편애하시라.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있어야 된다. 일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개선하기 위해서 피드백도 하고 보상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리더가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리더다워야 된다. 리더다움을 갖추고 있을 때 결국 그게 조직 문화로 이루어지고 개별 팀원의 동기부여가 된다. 몰입도 끌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리더란 설계를 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존재가 아닐까?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리더는 결국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정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역할에 입각해서 긍정적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 정의가 끝나면 그 자기의 역할에 맞는 자극을 줘야 됩니다. 조직이나 팀원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게 해서 결국 성과에 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극의 결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 그게 리더입니다.